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조선의 모든 것 조선왕조실록 500년 조선을 만든 27명의 왕 우리 함께 열어볼까 시간의 문 금별쌤과 함께 어린이 조선왕조실록 오늘 만나볼 왕은요, 조선의 26번째 왕 고종입니다. 어서 만나러 가요. 잠깐 작은 별, 고종을 만나기 전 우리가 알아야 될 사항이 하나 있어요. 조선 왕조실록의 공식적 기록은 25대 왕 철종 시기까지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고종은요? 26대 왕 고종 그리고 27대 왕 순종의 기록은요, 일본 지배하에서 쓰여진 거라서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고종실록과 순종실록을 조선왕조실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선의 역사를 마지막까지 잘 이해하기 위해선 고종과 순종에 대해서도 알아야겠죠? 그럼 우리 고종실록 먼저 열어보지요. 아버지 뒤에 숨은 왕 고종. 25대 왕 철종이 죽고 뒤를 이을 자식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돌고 돌아 흥선군의 둘째 아들이 왕이 되는데요. 그가 바로 26대 왕 고종입니다. 그때 고종의 나이는요, 12살. 어린 고종을 대신해서 아버지 흥선군이 나랏일을 주도합니다. 흥선군은요, 왕의 아버지가 된 후 왕의 친아버지께 내려지는 대원군이라는 칭을 받아 이때부터 흥선대원군으로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흥선대원군의 시대가 짜잔 열리는 것이죠. 아들 고종이 왕위에 오른 후 흥선대원군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개혁! 흥선대원군 조선을 바꾸다. 순조, 헌종, 철종 시기까지 무려 60여 년 넘게 이어진 안동 김씨의 세도 정치. 영영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안동 김씨의 세도 정치. 그런데 그 세도 정치에 맞선 사람이 바로 흥선대원군이었습니다. 어떡해요? 안동 김씨에게 돈을 주고 관직을 얻은 자들의 벼슬을 빼앗습니다. 세금을 양반도 내게 해서 이 백성의 부담을 줄여주었죠. 흥선대원의 개혁에 칼날이 향한 곳, 바로 서원. 서원이 뭐예요? 훌륭한 유학자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또 유학을 가르치기 위해 세운 교육기관입니다. 하지만 이 조선 후기로 갈수록 이 서원의 기능은 변질되지요. 제사를 지내는데 필요한 비용을 백성들에게 내게 하고요, 백성을 종부리듯 이용했습니다. 흥선대원군은 이 서원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지요. 전국에 있던 600여 개의 서원을 없애버리기로 결심합니다. 나라에서 지정한 47개의 서원만 남긴 채 말이죠. 반대가 심했겠는데요? 네. 하지만 흥선대원의 의지를 꺾을 순 없었습니다. 백성에게 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든 용서하지 않겠다. 썩은 조선을 차근차근 바꿔나가던 흥선대원군. 하지만 이 백성들의 원망을 받은 일도 있었습니다. 임진왜란으로 경복궁이 불에 탔거든요. 불에 탄 지 270년이 넘도록 새로 짓지 못하고 있었어요. 흥선대원군은 바로 이 경복궁을 다시 짓기로 결심합니다. 큰 궁궐을 새로 짓는 게 뭐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우선 돈이 필요했겠죠. 궁궐을 짓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무리하게 세금을 걷어들입니다. 백성을 또 강제로 불러다가 일을 시키기도 했지요. 조선의 문을 잠그다. 조선의 바다에 이상한 배들이 나타났습니다. 배의 정체는 이양선. 이양선이 뭐예요? 모양이 이상한 배라는 뜻으로요, 이 서양의 배를 뜻하는 말입니다. 조선의 백성은 서양의 배를 본 적이 없으니까 모양이 이상해, 이양선이라고 부른 거죠. 여기서 잠깐 조선을 넘어 이 세계로 한번 눈을 돌려볼까요? 19세기 서양 나라들은요, 다른 나라들과 교역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유럽에서만 장사를 하니까 뭔가 부족했던 거죠. 머나먼 동아시아까지 진출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요, 이미
미국과의 교류를 시작으로 이 항구를 활짝 열어둔 상태였죠. 조선보다 한 발 앞서 근대 문물을 수용한 겁니다. 하지만 일본으로 만족하지 못했던 서양의 여러 나라들, 프랑스, 영국, 러시아 배들이 마침내 조선까지 밀고 들어온 겁니다. 하지만 흥선대원군은 조선의 문을 꽁꽁 잠가 버리죠. 흥선대원군은 이 서양의 나라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섣불리 서양과 교류를 시작했다가 조선의 유교 사상에 반하는 이 천주교가 더 활발해지면 이거 어떡합니까? 프랑스 군대가 군함을 이끌고 강화도를 침략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병인년에 서양 오랑캐가 소란을 일으켰다라고 해서 병인양요라고 불리죠. 조선의 교류를 요구하면서 쳐들어온 겁니다. 한때 강화성을 점령하며 이 기세를 떨치던 프랑스군.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족 산성을 지키던 양원수 부대에게 패배하면서 그 길로 물러나게 됩니다. 천만 다행이에요. 방심하면 안 돼요. 그로부터 5년 후 1871년 이번엔 미국이 강화도를 또 침략하거든요. 이 사건을 신미양요라 부르죠. 신식 무기로 무장한 미국을 상대로 필사의 항전을 펼치죠. 미국은 결국 할 수 없이 조선 땅에서 물러나게 되죠. 두 차례에 걸친 서양의 침략을 막아낸 조선. 조선은 서양에 대한 문을 더욱더 굳게 걸어 잠깁니다. 이후 흥선대원군은요, 전국 곳곳에 서양 세력과 교류하지 않겠다라는 그 뜻을 담은 척합의를 꽝꽝꽝 세웁니다. 서양 오랑캐가 침범할 때 싸우지 않는 것은 그들과 화해하는 것이고, 화해를 주장하는 것은 나라를 팔아먹는 일이다. 흥선대원군 권력을 빼앗기다. 흥선대원군이 나라를 다스린 지 10년. 그 아들 고종도 22살의 청년이 됩니다. 10년 동안 고종은 존재감이 없었네요. 맞아요. 고종은 아버지 뒤에 숨은 허수아비 왕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고종 앞으로 상소 하나가 올라옵니다. 더 이상 흥선대원군이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고종의 왕비였던 명성황후도 이를 거들고 나섭니다. 아버님께서 물러나셔야지요. 물러나시겠습니까, 아버님께서? 물러나시게 만들어야지요. 고종은 친정을 결심합니다. 10년간 천하를 호령하던 흥선대원군이 마침내 권력에서 물러나게 되지요. 흥선대원군이 떠난 자리, 권력을 차지한 건 명성황후 미주와 그의 가족들. 그들이 나란히를 좌지우지하기 시작합니다. 강제로 열린 문, 강화도 조약. 1875년 정체불명의 배 두 척이 강화도 해안가로 다가옵니다. 이 배의 정체는 바로 일본 군함 운요호. 운요는 조선 바다를 살피기 왔다는 핑계를 대고 조선을 침략한 겁니다. 낡은 무기를 가졌던 조선 수군은 신식 무기로 무장한 일본군에 의해 처참히 무너지게 되죠. 사실 운요 사건은 일본이 철저히 계획한 사건이었어요. 일부러 조선에 시비를 건 뒤 조선이 공격에 나서면 이를 트집 잡아서 일본에게 유리한 조약을 맺으려 했던 겁니다. 그렇게 조선은 일본에 의해 아무런 준비 없이 개항을 하게 됩니다. 강화도에서 일본과 통상조약을 맺게 됩니다. 이 조약을 강화도 조약이라 부르는데요. 조선이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었던 강화도 조약. 아주 불평등한 조약이었죠. 조선의 개항장에서 일본인의 범죄가 발생할 경우 일본인은 일본의 법으로 심판한다. 일본은 조선 바다의 측량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조선은 강화도 조약을 시작으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러시아 등 서양과 차례로 조약을 체결합니다. 서양 강대국은 자신에겐 유리하게, 조선에겐 불리하게 조약의 내용을 정하죠. 조선은 우리 땅의 철도, 전기, 금광 등 이 중요한 산업의 주도권을 외국에 넘기게 됩니다. 조선은 그렇게 강대국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하게 된 것이죠.
개항을 통해 외국의 문물을 일찍 받아들였다면 일본처럼 일찍 세계 무대로 나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도 살짝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흥선대원의 선택에도 나름의 이유는 있지요. 개항을 통해 외국의 문물을 받아들이기 이전에 세도 정치를 무너뜨리고 백성의 삶을 안정시키는 게 흥선대원에겐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흥선대원에 대한 평가는 여러분의 몫이 되겠습니다. 나라의 문을 활짝 열어버린 조선. 지금부터 조선이 아주 빠르게 바뀌어갑니다. 그럼 우리 고종실록 닫지 말고 다음 편에서 계속 만나요. 안녕. 조선의 모든 것 조선왕조실록 500년 조선을 만든 27명의 왕 우리 함께 열어볼까 시간의 문 금별쌤과 함께 어린이 조선왕조실록 강화도 조약을 시작으로 나라의 문을 열게 된 조선. 앞으로 우리 조선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고종실록 마저 열어볼까요? 99군대의 분노, 이모군란. 1882년 임오년 99군대가 군란을 일으킵니다. 군인들이 왜 화가 났을까요? 강화도 조약 이후 명성황후 민씨 세력은 개화를 추진하거든요. 그 일환으로 만들어진 게 바로 서양식 신식군대인 별기군. 별기군은 90군대보다 급여도 많이 받고 좋은 대우를 받았죠. 반면 90군대의 군인들 1년이 넘도록 급여가 밀린 상황이었습니다. 90군대 군인들의 불만이 거세지니까 나라에서는 그들에게 곡식으로 밀린 급여 일부를 지급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들의 손에 쥐어진 건 약속한 양보다 적은 쌀, 심지어 모래까지 섞여 있었습니다. 분노의 화살이 향한 곳은 명성황후와 민씨 세력들. 군인들은요 궁궐로 몰려가죠. 그리고 명성황후의 친척이자 이 군인들에게 급여를 주던 관리자 민경호를 죽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분노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어요. 명성황후를 잡기 위해 궁궐을 샅샅이 뒤지기도 하지요. 그러나 명성황후는 이미 궁궐 밖으로 도망간 후였습니다. 90군대 군인들의 지지를 받던 흥선대원군 다시 권력을 쥡니다. 흥선대원군은요 민씨 일가의 주도로 진행되던 개화 정책을 모두 중단해버립니다. 다시 흥선대원군의 시대가 열리나요? 그건 아니에요. 흥선대원의 복귀는 한 달도 채 못 가 끝나버립니다. 왜? 청나라가 군란을 진압하기 위해 조선에 군대를 보냈거든요. 오잉? 청나라 군대가 왜 우리 땅에 들어와요? 역사적으로 정확히 밝혀진 사실은 아닌데 이 도망갔던 이 명성황후가 청나라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청나라 군대는요 군인들을 진압하고요. 그 후 흥선대원군을 청나라로 납치해가요. 이후 명성황후는 슬그머니 궁궐로 돌아오게 되었죠.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조선 땅에 들어온 청나라 군대가 은근슬쩍 자리를 깔고 눌러 앉아버린 겁니다. 조선을 향한 청나라의 간섭이 시작된 것이지요. 개화를 꿈꾸다 갑신정변. 강화도 조약 이후 이 개화를 시작한 조선. 개화의 속도를 놓고 의견이 또 나뉩니다. 천천히 바꿔나갑시다 라고 하는 온건개화파와 최대한 빠르게 세상을 바꾸자는 급진개화파. 청나라와 손을 잡은 온건개화파는 이 청나라 방식에 맞춰 천천히 개화를 진행하고 있었죠. 청나라가 조선 땅에 주둔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도 못마땅한데 개화마저 청나라 뜻대로 흘러간다? 급진개화파 불만 폭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청나라를 몰아내고 빠르게 개화를 진행하자. 이들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청나라와 프랑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전쟁 때문에 조선에 들어와 있었던 청나라 군대가 절반이나 자리를 비운 겁니다. 그때 청나라를 눈의 가시처럼 여기던 일본이 급진개화파에게 솔깃한 제안을 하나 하지요. 우리가 군대를 보내줄게. 같이 청나라 몰아내는 게 어때? 우정총국이 세워진 것을 축하하는 날, 축하잔치가 끝나갈 무렵 담장 너머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급진개화파들은 반대 세력들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갑신년에 일어난 이날의 정변, 갑신정변. 무력으로 권력을 잡은 급진기아파는 개혁안을 발표합니다. 하지만 급진기아파의 갑신정변은 3일 만에 실패로 끝나버립니다. 명성황후가 또다시 청나라의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이죠. 청나라 군대가 들어와 정변을 제압하는 동안 일본은 마치 모르는 일인양 급진기아파를 외면합니다. 결국 급진기아파는 외국으로 도망갔고 갑신정변은 3일 천하로 끝나고 맙니다. 우리의 힘으로 동학농민운동. 개화가 진행되고 있나 봐요. 껍데기만 흉내낸 것이었죠. 보기엔 그럴싸하지만 백성의 삶은 전혀 나아진 게 없었거든요. 고종이 서양에서 들어온 새로운 문물을 즐길 때 백성은 여전히 탐관오리의 수탈에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개항 이후 백성의 삶 더욱 나빠져요. 일본이 조선의 쌀을 헐값에 사가는 바람에 백성은 내내 쌀이 부족해 배를 굶주려 했습니다. 세상을 바꾸자면 농민들이 나서지요. 바로 동학 농민 운동. 동학이 뭐예요? 동학은 사람이 곧 하늘이란 생각으로 만들어진 종교입니다. 그동안 조선 사회는 양반이 하늘이다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었거든요. 동학은 아니다, 양반뿐 아니라 누구나 하늘이다 라고 말하는 종교였습니다. 이런 동학, 그럼 누가 제일 좋아하겠습니까? 백성들이요. 네, 동학은 일반 백성 사이에서 아주 빠르게 퍼져나가지요. 그러던 어느 날 동학을 믿는 사람들을 들끓게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전라도 고부에는 조병갑이란 군수가 있었는데요. 이 조병갑은 아주 나쁜 탐관오리로 유명했지요. 이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만들어 가면서 백성에게 세금을 마구 뜯어간 거예요. 농사일로 바쁜 농민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고 농민들의 땅을 빼앗기도 했습니다. 참다 못한 몇몇 농민들이 조병갑에게 항의를 했는데요. 조병갑은 이들을 마구 때리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 조병갑의 악행에 분노한 농민들, 전라도 지역에서 동학을 이끌던 전봉준과 함께 고부 관할을 쳐들어갑니다. 조정에선 이 사태를 조사하기 위해 이용태라는 관리를 보냈는데요. 이용태는 조병갑의 잘못에 대해선 책임조차 묻지 않고 이 봉기를 일으킨 농민들의 잘못이다라고 하면서 이 동학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고문을 합니다. 전봉준과 농민들이 다시 일어나지요. 전봉준이 이끄는 동학농민군은 전주성 점령을 시작으로 전라도 전 지역을 장악해 들어갑니다. 조정에선 또 청나라의 군대를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우리 백성을 막으려고 외국의 도움을 요청하다니. 결국 청나라 군대는 또다시 조선에 들어옵니다. 곧이어 일본도 1만 명이 넘는 군대를 이끌고 조선에 들어옵니다. 청나라가 조선을 차지하게 둘 순 없지. 동학농민군을 이끌던 전봉준은 청나라와 일본이 조선 땅에서 전쟁을 벌일지도 모르겠다라는 걱정을 하게 되죠. 전쟁이 터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조선 백성의 몫으로 돌아올 게 뻔했습니다. 결국 전봉준은 조정의 화해를 제안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우려하던 일이 벌어지고 마네요.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바로 우리 땅에서요. 청일전쟁에서 승기를 잡은 일본. 조선을 차지하는 욕심을 대놓고 드러내지요. 초동 정치에 이래라 저래라 간섭을 시작한 겁니다. 이를 두고 볼 수 없었던 전봉준과 동학농민군, 일본 몰아내고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다시 일어납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일어난 동학농민군이 일본군과 맞섭니다. 하지만 변변치 않은 무기를 갖고 있었던 동학농민군은 상대가 되지 못하지요. 동학농민군의 패배로 끝이 납니다. 비록 실패로 끝나긴 했지만 동학농민운동은 박수를 받아 마땅한 역사지요. 가부개혁, 조선이 바뀌다. 사람들이 뭘 보고 있는 건가요?
조선을 바꾸는 새로운 개혁안이 나왔거든요. 조선의 낡은 제도를 근대적으로 뜯어고치자 갑5년에 실시된 개혁인 갑5개혁. 조선의 신분 제도와 노비 제도가 없어집니다. 누구나 능력만 있다면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원칙이 만들어집니다.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던 풍습이 사라졌고요. 남편을 잃은 부인이 다시 결혼을 하는 것이 허용이 됩니다. 가보게요. 좋아 보이는데요? 맞아요. 이 갑오개혁은 내용 자체만 놓고 보면 좋은 변화를 가져온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들의 과정에 일본이 개입되어 있다는 점에선 약간의 아쉬움이 남습니다. 저물어 가는 조선. 고종과 명성황후는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를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일본 입장에선 뭐야, 이 다 잡은 조선을 러시아한테 뺏길 수 있겠네. 왕비만 없으면 조선은 우리 차지가 되는데. 1895년 10월의 밤, 궁궐을 샅샅이 뒤지고 있는 일본 자객들. 그들이 찾는 사람은 조선의 왕비 명성황후. 명성황후는 일본 자객들의 칼날에 잔인하게 죽습니다. 한 나라의 왕비를 저렇게 죽이다니. 을미년에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이란 뜻의 을미사변. 조선은 분노로 들끓죠. 게다가 이 분노에 불씨를 키우는 사건이 또 발생합니다. 바로 단발령, 상투를 자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효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선에선 부모님이 주신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고 계속 길렀거든요. 그런데 일본이 이 상투를 자르고 서양식 머리를 하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조선 백성들은 강하게 단발령 거부합니다. 그런데요, 고종이 가장 먼저 상투를 자릅니다. 하지만 단발령을 향한 백성들의 반발 사그라들지 않죠. 내 머리는 잘라도 머리카락은 자를 수 없다. 명성황후의 죽음에 단발령까지. 조선은 과연 이 위기를 무사히 극복할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궁금하죠? 자, 다음 시간에 만나봐요. 조선의 모든 것 조선왕조실록 500년 조선을 만든 27명의 왕 우리 함께 열어볼까 시간의 문 금별쌤과 함께 어린이 조선왕조실록 역사의 끝에 서 있는 고종, 그리고 그의 아들 순종까지. 오늘은 고종실록에 이어 순종실록까지 열어보겠습니다. 저물어 가는 조선. 일본 자객들 손에 잔인하게 죽어간 명성황후. 고종이 받은 충격은 상상 이상이었겠죠. 일본이 장악한 경복궁 안은 고종에게 감옥과도 같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고종은 은밀하게 궁을 빠져나갈 계획을 세웁니다. 고종은 가마에 몸을 싣고 경복궁을 빠져나가는데 성공합니다. 그가 향한 곳은 러시아 공사관. 왕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몸을 숨긴 이 사건을 아관 파천이라고 부릅니다. 살기 위해 왕이 도망가다니. 한나라의 왕이 외국 공사관에 자신의 목숨을 맡겼다는 점, 이건 좀 부끄러운 사실이긴 하죠. 그런데 일본이 노골적으로 조선을 탐내는 상황에서 이 아관 파천은 고종이 필사적으로 던진 승부수였습니다.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백성들은요, 고종에게 궁으로 돌아올 것을 요구합니다. 결국 1897년 2월 고종이 1년 만에 다시 궁궐로 돌아옵니다. 돌아온 고종은 흔들리는 나라를 어떻게든 살려보기 위해 변화를 시도하죠. 나라의 이름을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고칩니다. 대한제국의 황제가 된 고종은 개혁을 추진해 나가죠. 철도와 전화를 도입하고 은행을 만드는 등 대한제국을 발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나라 이름을 바꾼다고 조선의 상황이 크게 바뀔까요? 아주 좋은 지적이죠. 현실은 냉혹했거든요. 아관 파천으로
고종을 도와준 러시아는요, 대한제국의 각종 이권을 요구합니다. 대한제국의 금을 채굴할 권리를 달라. 대한제국의 나무를 벨 권리도 달라. 러시아를 시작으로 일본, 미국, 영국 등 세계 열강들이 서로 경쟁하듯 대한제국의 자원을 빼앗아갑니다. 대한제국은 우리가 가져야지. 그게 무슨 말이야, 내 거야. 러시아와 일본이 꽝 부딪힌 거죠. 바로 1904년 일어난 러일 전쟁. 이 전쟁의 승자는 누굴까요? 바로 일본.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대한제국을 차지하려 합니다. 외교권을 빼앗기다 을사늑약. 총과 칼로 무장한 일본군들이 궁궐을 포위합니다. 일본의 대표 이토 히로부미는 고종을 압박하기 시작하죠.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일본에게 넘기시오. 외교권을 뺏기면 어떻게 되나요? 세계 무대에서 일본이 대한제국의 입장을 대신한다는 뜻입니다. 만일 다른 나라가 대한제국과 할 말이 있을 때도 우리가 아니라 일본이 대신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이제 일본 마음대로 하겠네요. 그렇죠. 이 말이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일본은 계속해서 외교권을 넘기라며 이 고종을 압박하지만 고종은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거부합니다. 일본의 계속되는 압박에도 고종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결국 일본은 다른 방법을 선택하지요. 일본의 편에선 5명의 대신을 앞세워 조약을 체결하기로 합니다. 1905년 을사년 11월 17일 결국 5 대신들에 의해 대한제국의 외교권은 일본으로 넘어갑니다. 이 조약을 을사조약이라 부르지요. 일본의 강압에 의해 체결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을사늑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일본에부터 조약에 서명한 5명의 신하들은 을사오적이라고 부르는데요. 을사년에 나라를 팔아먹은 5명의 적이라는 의미입니다. 박재순, 이지용, 이근택, 이완용, 권중현. 을사오적 절대 잊지 않겠어요. 고종의 비밀 작전 헤이그 특사. 고종은 일본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제로 빼앗았다는 사실을 세계에 알리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해외로 비밀 특사를 보내지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세계 44개국의 나라가 참여하는 만국 평화회의가 열리고 있었거든요. 이곳에 특사를 보내 일본의 만행을 알리고자 했던 겁니다. 일본이 절대 모르게 비밀스럽게 말이죠. 이상설, 이준, 이위종 이 3명의 특사가 네덜란드 헤이그로 향합니다. 기차와 배를 갈아타면서 어렵게 네덜란드에 도착한 3사람. 하지만 안타깝게도 회의장엔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이미 일본에게 대한제국의 외교권이 넘어간 상황이라 회의 참석을 거부당한 겁니다. 고종이 특사를 헤이그에 보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일본. 결국 고종을 황제 자리에서 내쫓아버립니다. 고종이 물러난 자리, 고종의 아들이 뒤를 이어받게 되지요. 조선의 27대 왕이자 대한제국의 2번째 황제 순종입니다. 일본 대한제국을 삼키다. 일본은 대한제국의 군대를 해산시킵니다. 끝까지 나라를 지키려던 그 작은 힘마저 짓밟아버린 거죠. 대한제국 군인들은 해산을 거부하며 일본과 싸웁니다. 하지만 일본은 대한제국군을 진압해버리죠. 대한제국 군대는 사라졌지만 이 군인들 중 일부가 나중에 일본에 맞서는 독립군이 됩니다. 대한제국의 정치를 완전히 장악한 일본. 대한제국의 경제까지 손아귀에 넣지요. 대한제국의 토지와 자원을 빼앗기 위해 회사를 세우는데요. 이름하여 동양척식 주식회사. 이 회사를 통해 일본은 대한제국 농민들의 땅을 빼앗고 대한제국의 땅에서 나는 좋은 곡식들을 일본으로 가져가지요. 500년 역사의 끝 경술국치. 경복궁 앞에 일장기가 내걸립니다. 1910년 경술년
8월 29일 500년 넘게 이어온 조선 왕조가 문을 닫은 날입니다. 일본이 한일 강제 병합 조약을 체결해 버렸거든요. 일본이 영원히 대한제국을 통치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그 내용의 조약이었습니다. 이날의 사건을 경술련에 일어난 국가의 치욕, 경술국치라 부릅니다. 순종은 뭐라고 있었나요? 허수아비왕 순종에겐 아무런 힘이 없었지요. 을사오적의 한 사람이었던 이완용이 순종의 위임을 받았다면서 조약을 맺어버립니다. 이렇게 조선은 519년 역사에 막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지배를 받는 일제 강점기가 시작됩니다. 조선 역사의 끝을 알리는 순종실록의 마지막 페이지는 이렇게 끝이 나죠. 일본국 황제에게 한국 통치권을 양도하다. 그동안 조선 태조부터 순종까지 조선 왕조 27명 왕을 모두 만나봤습니다. 찬란하게 빛날 때도 있었지만 처절하게 일그러지기도 했던 조선의 역사. 어린이 여러분과 함께 조선을 만날 수 있어서 선생님은 너무 행복했어요. 저도요. 마지막 인사 나눠볼까요? 조선 왕조실록 끝! 안녕!